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해 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공포란 걸 좀 느끼셨을 것 같고 특히나 주식 투자를 좀 늦게 하신 분들은 원래 시장은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가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할 뿐더러 여러 전문가들이 입에서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얘기들도 하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안절부절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김민수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과 함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네. 트레이더라면 이런 상황들이 워낙 편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현금이 적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증자밖에 없습니다. 계좌 증자. 진짜요? 네, 내 나름대로의 증자. 네. 구글도 하고 메타도 한다고 그러는데 네. 나도 증자해야지. 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증자를 하고 초반에는 붙어봤었죠. 봤었더니 시장이 이제 반등력을 쭉 강화시키다가 일정 부분에서 못 가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를 보면서 다시 밀리고 막판엔 코스닥까지 지금 또 서킷 브레이커 들어가는 거 보다 보니까 네. 이게 만만치 않구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느낀 거는 시장이 아직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시장의 핵심은 레버리지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은 빅스가 빅스에 따라서 연동되는 CTA 펀드죠. 네. 이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은 빅스 동향들을 잘 체크하는 게 맞겠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고가로 끝났어요. 종가가 고가로.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그렇게 주면 안 되는데 종가가 고가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물들이 그대로 직격탄으로 네. 나오는 부분들. 우리는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ETF, 신용장고, 코스피는 꽉 차 있는 상황 쪽에서 그게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느낀 거는 아직 신용이 활발하게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청산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직은 좀 적구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장 초반에는 신나게 늘리다가 너무 많이 늘렸다 싶어가지고 또 잘라내고 정신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 관리해야겠다. 네. 근데 현금 없으면 지금 대응하기가 무척 힘들겠다라는 쪽이고 이럴 때 또 쭉 밀리다 보니까 옳지 기회야. 그러면서 한 방에 딱 또 이제 지금 저가 매수의 단가를 다 맞춰놓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 레버리지 때문에 고생하는데 또 레버리지 관련된 쪽을 또 사신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돼서 힘을 보여줄 때까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쉽게 대응하시지 마시죠. 잘못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계좌가 녹습니다. 오늘 보니까 에이스인가 뭐 하나가 주문 실수가 났더라고요. 네. 주문 실수 맞죠 그거?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호가 관리가 안 되기도 했었고 근데 그 시간대 LP가 들어오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마감 동시 호가 때는 의무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들어온 거 그대로 그냥 네. 유출을 시키다 보니까 40몇 프로가 오르게 그게 매수를 당한 거죠. 그런 현상도 나오네요. 근데 그때 매도를 했으면 아무튼 그것 만약에 매수로 체결됐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그렇고 아직 변동성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이거를 좀 체크하면서 펀드멘탈은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펀드멘탈만 보면은 그래 기회야 생각하는데 변동성을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또 하나의 저희의 숙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더 체크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창희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왜 10% 떨어졌어요, 11%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마음의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급락세에 대한 이유와 함께 가장 중점적인 이유와 함께 이게 계속될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만 하루에 8%씩 매일 빠지진 않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최근 한 달 사이에 주식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 이란전에도 3월 첫 거래일 네. 7%인가 밀렸었고 그 다음 날에도 12% 네, 네. 밀렸었어요. 근데 합치면은 거의 20% 밀렸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변동성은 컸지만 그 저점을 거의 안 깨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 고점에서 20% 이상 밀리면 일단 단기 저점 신호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때랑 또 비슷하면서도 다른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2월 말까지의 주가 상승이 그때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을 주도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번 5월 달만큼의 그렇게 극단적인 상승 두 종목 혹은 몇몇 종목이 극단적으로 끌어올리진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도 2월 달은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잘 가고 네. 코스피도 나머지 종목도 잘 가는 편이었는데 5월 달은 정말 그 한 100개에서 150개 미만 그 종목만 올라갔지 그렇죠. 나머지는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그 한 3월 달처럼 한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밀리면 단기 저점 신호가 나오는 건 맞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조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료를 좀 한번 보여드린다면 코스피가 8% 이상 급락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얼마나 좀 빨리 회복을 했느냐의 데이터인데 네.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통 한 달 정도? 30거래일에서 한 40거래일이면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달로 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인 거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20거래일 정도 하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다면 시스템 리스크라면 결국은 반도체겠죠. 반도체가 끝났다 라는 신호가 아니라면 충분히 한 7월 달 이 시간쯤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보다는 그때 우리가 샀어야 되는데 그때 잘 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때 가서 그때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변동성이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그냥 계속 빠지거나 상승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갭하락으로 마이너스 8% 그리고 오를 때 또 갭 상승으로 플러스 5% 이렇게 나와버리면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대응하면은 계좌가 계속해서 네.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변동 장세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아는 마음가짐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건데. 네, 제일 어려운 건데. 오늘도 보면 하이닉스가 아침에 마이너스 10%에서 장중 마이너스 2%까지 밀렸을 때는 8%가 저점 대비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저때 샀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근데 또 한 2시간 만에 또 마이너스 8% 9% 마감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말로야 저야 나와서 말로 그냥 무대응이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시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막 그 유혹 그 충동적인 걸 다스리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날은 시장을 못 보고 일하는 게 차라리 그쵸. 마음 편한가 싶어가지고 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의 공포와 또 지금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서 김민수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다가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 펀더멘털과 관련된 지금 현황들이나 분석 또 외국계 리포트도 나왔으니 그것도 내용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외국계 리포트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네. 이게 이분들 자료를 갖고 오기가 좀 싫었는데 네. 예. 평소에도 뭐라고 하시잖아요. 대표님도. 골또만 네. 삭스라고 합니다. 예. 또 그 얘기. 네. 항상 좋을 때는 더 지르고 음.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게 지르는 대표적인 글로벌 IB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주가 급락했는데 낙관론이다. 왠지 그냥 일단은 막연한 거부감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냥 하는 얘기 그냥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가파른 상승세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쪽인데 6개월, 12개월 수익률은 과거 평균을 상회하지만 최근 2개월간 좀 수직 상승했다. 이게 부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거 강세장의 끝을 알렸던 그러즉 약간 버블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강세장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는 뭐 성장성 악화, IPO가 높은 밸류의 주식이 발행될 때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다 또 대기하고 있는 오픈 AI, 엔트로픽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그래도 그 오픈 AI는 또 정부의 주식을 위탁 네. 그 약간 미국 행정부가 AI 기업들에 대한 지분 소유 네. 이런 얘기가 또 활발하게 나오면서
근데 엔트로피가 안 한대요. 네, 그런데 거기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뉘앙스는 약간 물음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연준의 긴축 정책 이번에 지금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유가도 그렇고 금리도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만 근데 뭐건 이 상태에서 급박하게 올라가는 건 일단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 또 격돌하고 있죠. 이란은 방금 보니까 군사작전 일단 종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빠지든지 금리가 밀리든지 또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에서. 이런 거 아직도 신경 쓰고 있으니 주식이 되겠어. 아 예. 그런 쪽에서 연준의 긴축 정책은 이제 처음에는 금리 인상 처음에는 시장의 반응이 좀 없다가 계속 순차적으로 올라갈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장들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네. 연준의 긴축 정책은 일단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일단은 분위기는 금리를 인상으로 가기는 아직은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하지만 몇 달 전과 비교하게 되면 고점 지구에 다소 가까워진 모습이다. 뭔 소리야 이게?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해놓고 그래서 긴가민가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이런 쪽의 내용들로 보게 되면 일단 아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심리지표가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심리지표가 현재 86% 수준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나 거래, 투자자 심리 이런 걸 다 포함하는데 그게 어떤 수준이냐면 과거에 2000년도 그때 IT 버블 때는 같은 게 뭐 200 넘어갔을 때가 있었고요. 지난번에 코로나 당시에 강하게 올라갔을 때도 거의 200대 부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건 그들의 지표죠. 네. 이번에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작년 10월 달만큼도 못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버블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의 분석이라고는 봅니다. 근데 무슨 지표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직 얘기는 없겠죠. 근데 그 정도기 때문에 아직 버블까지는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S&P 500의 EPS 추정치가 연초 대비 16% 상승해서 지수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견인할 거로 본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IPO가 막 들어온다고 하고 특히 구글의 증자는 지금 스페이스X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희석 효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만 좋아지면 일단 이상 없어. 그런 쪽과 그리고 아직까진 그래도 자사주 매입 쪽의 움직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는 할 수 있다는 쪽들의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리는 좀 혼재돼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고밸류 종목들은 과거 과열기보다는 그 거래 비중들이 낮다라고 적자 기업들의 거래 비중이 과거 과열기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콜옵션 편향이 강해지고 마진 잔고가 증가한다라는 쪽인데 공매도 잔고 비율이 3.2%인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것도 일단 눈길이 가네요. 그래서 비관론과 낙관론이 다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직 버블까지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괜히 가져왔어요. 헛갈리네요. 듣다 보니까 리포트 내용이 진짜 저런 거예요? 아니면 인사이트가 어마어마한 리포트였는데 요약을 저렇게 하신 거세요? 너무 하나만한 얘기를. 그나마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요거. 아직 저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은 그 공포의 꼭대기는 아니다. 네, 아직 절반도 못 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게 되면 아직은 더 날려도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워낙 미국도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이렇게 쭉 섰던 반도체 종목들이 부담이 되는 건 맞겠지만 아직 그 정도로 광풍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에서도 어떤 EPS 상승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워낙 못 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평가된 국면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나 강세를 일부에서 잠깐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다만 좀 시각을 바꿔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앞으로 더 빠져나간다는 건가라는 걱정거리도 있을 테고 환율은 여전히 지금 1,530에서 50원대를 다 내고 있고
금리도 역시 신흥 시장에게는 뭐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레벨인 건데 그러면 우리 시장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무래도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서 리포트를 내놨을 텐데 그럼 고금리나 고환율 시장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추가적인 반등은 좀 제약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환율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말 같은 경우 미국 증시 하락했던 영향도 있었지만 여기에 시장에서 1,560원대까지 올랐었고 오늘 드디어 이제 연기금이 좀 개입을 했잖아요. 환시장 개입을 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550원 이상은 맞겠다는 신호를 한번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환율이 약한 게 외국인이 팔고 나가서 약한 것인지 네. 아니면 구조적으로 약한 것인지의 어떤 선후 관계를 따지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전하고 다르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수출이 좀 둔화된다든가 혹은 경기가 뭐 안 좋아진다든 뭔가 시그널이 있으면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수출도 역대 최대. 네. 그럼 경기도 1분기 보면 나쁘지 않았었고 그러면 굳이 환율이 이렇게 약할 이유는 없는데 왜 약한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예전의 논리하고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건 뭐 미국이 자초한 일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뭐 재미삼아 그림 한번 만든 건데 결국 트럼프가 본인 발등을 본인이 찍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의 모든 원인은 결국에는 오늘도 아까 이란 때문에 장 흐름이 조금 더 노이즈가 생겼었는데 이란전이 없었으면 환율이 이런 식의 어떤 1,550원, 60원까지 왔을까 생각해 본다라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급등을 했고 그 유가 때문에 주요 국가들,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 유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 국채를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환율 방어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3월달 요게 3월 미국 국채 순매도 상위국인데 제가 이제 자료는 여기 준비를 못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 보면은 매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소폭 매수였어요. 근데 3월달에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은 매도를 했고 일본도 매도를 많이 했죠. 나머지 국가들도 매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미 국채를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 금리가 오르게 되는 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말을 하지만 4월 달에 베센트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가기 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셨는데 일본에다가 약간 얘기를 한 게 환율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지 말아라. 그냥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도 이 국채 매도가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금리를 올려라.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채 매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흘러왔는데 그럼 핵심은 어떤 거냐? 저는 이제 다음 주가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이제 이건 희망 사항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다음 주에 이제 BOJ가 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거의 99%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FOMC에서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 한마디만 해줘도 되지 않을까. 지금 패드워치를 본다 그러면 9월에 인상률이 한 37% 정도지만 12월에 인상 확률이 거의 한 70% 정도? 네. 뭐 장중에는 그 주말에는 80%도 찍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노이즈를 케빈 워시가 우리 인하는 지금 생각 안 하고 인하는 못 하겠지만 인상에 대해서도 나는 상당한 시간을 갖고 보겠다라는 발언 한마디만 해준다 그래도 그러면은 이제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은 금리가 동결적으로 간다라면 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신 총재께서는 지난번 회의 끝나고 나서 보면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 회의에서 그러니까 그럼 7월입니다. 보통 3, 6, 9, 10인 회의가 없으니까 그럼 7월 달에 인상한다라고 우리가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아마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환율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도 일단은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보면 뭐 거의 어마어마한 매도를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매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좀 제한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을 좀 대비하면서 환율을 바라보시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저의 희망사항도 여기에 녹아들어져 있는 거지만 너무 환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그 시기는 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결과만 나오더라도 워낙 원화 강세 요인은 그쵸. 나타나는 거고 네. 예, 달러는 약간의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들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는데 일단 어떤 금리나 환율 외환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한번 어떻게 풀려 나가는지 다음 주까지 한번 보시죠. 사안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종목별, 섹터별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앞에서 2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젠슨황과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주가 흐름. 근데 오늘은 이제 네이버만 급등을 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이걸 하나하나 종목별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쪽과의 시너지와 또 주가에 대한 영향력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엔비디아 CEO가 와서 처음으로 보여줬던 게 그냥 홍대 PC방 가서 네, 페이커님 만나서 네, GPU 선물했다. 네, 그거는 그냥 일단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젠슨 후ang CEO의 의도가 잘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CPU, 그러니까 우리는 GPU 회사다라는 쪽들에 여기서 출발했다는 내용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행보를 이끌어 갔다는 얘기는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좀 결과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세일즈맨이죠. 네. 일단 이제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그나마 성과가 나왔다고 보는 쪽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일단 AI 팩토리용 차세대 메모리 공동에 대해서 개발을 같이 기술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는 갑을 관계 쪽에서 네. 약간 엔비디아가 갑, SK 하이닉스가 을 이런 관계였었죠. 그러다가 요즘 메모리 가격이 이제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우리 2년 장기 공급 계약할래? 라고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오케이 안 했습니다. 일단 그런 쪽까지 나오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가 조금 좀 애매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 우리 관계를 격상시켜 줄게. 엔비디아가 그렇게 나온 내용들이 지금 이어집니다. 그런 쪽에서 팩토리용 AI 팩토리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코어웨이브 아시죠? 네. 네, AI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임대하는 회사 그런 쪽과 개념을 비슷하게 보셔야 네이버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 메모리 공동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쪽이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대상 플랫폼이 베라루빈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베라 CPU에 들어가는 메모리 뭐 다 메모리 쪽이긴 합니다만 거기다가 스파크 PC, 퍼스널 AI용 메모리 거기다가 이런 건 중요하죠. 젠슨 토르에 들어가는 로보틱 컴퓨팅 플랫폼 여기 들어가는 메모리.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저희가 그럼 여기에 뭐 저희 규격화되어 있는 LPDDR5가 들어가든지 뭐 아니면 확대돼서 새로운 소캠 2와 같은 새로운 메모리의 형태가 들어가는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그걸 같이 공동 개발해서 파트너로 들어가겠다라는 쪽들은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게다가 또 반도체 설계 제조까지 같이 가속화를 시켜서 결국에는 자율팹으로 만들어 간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디지털 트윈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쪽들이 SK 네트워크스입니다. 네, 그동안은 SK 텔레콤 네트워크스도 AI 관련된 사업 쪽에서 거의 지주회사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서 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나무엑스 또 주축이 되는 또 브랜드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와 연관시켜서 간다라는 쪽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또 SK 하이닉스의 기반들이 거기랑 연결됐다라고 또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일단 지금 과거 TSMC가 애플이나 엔비디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단순 제조업체 갑을 관계에서 혹시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로 격상되면은 멀티플 리레이팅 한때 TSMC도 실적은 꾸준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한때 PR 기준으로 12배? 이 정도면 거의 고점식으로 해석했다가 지금은 20배까지 봤죠. 그만큼 거의 2배 이상으로 멀티플을 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요게 멀티플 릴레이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요게 구체화되게 되면 혹시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전자도 그런 쪽에 어차피 하이닉스 멀티플 상승이 되면 삼성전자도 같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도 바라보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물론 이건 또 저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펀드멘탈은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입니다. 물론 모 증권사 추정치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영어 다 써 있는데 뭐지 그것을 전 직장이시잖아요. 전전 네, 전전. 포모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실적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 가게 되면 엔비디아와 비슷한 수치 그런데 영업이익 마진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의 엔비디아도 뛰어넘는다라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은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뭐가 바뀌었느냐 아직은 뭐 젠슨 왕 CEO가 왔다는 것 자체도 우리 좀 잘 부탁해 이런 내용들이 더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제 나왔던 얘기는 또 머스크 CEO는 테라팹 막 이제 몰아친다라고 하는데 ASML 좋은 회사라고 막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를 통해서 선단 공정 쪽에서 뭔가 이끌어내서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결론로는 메모리는 한참 부족하구나 라는 쪽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끝났다?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흐름들은 펀드멘탈은 맞는데 이제 나머지 잔파동 그래서 이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나올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괜찮다. 네. 저기 갭상승이 나오겠죠? 갭상승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또 차익 매물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레버리지 가지고 또 한번 쭉 눌렸다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또 저희는 우린 뭐야? 라고 또 오전에는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왜 화를 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실제로 나스닥 선물은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 지금 뭐 마이크론도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코루 아시잖아요. 3배짜리. 네. 그거 추정하게 되면 지금 내일 5% 이상 저희 올라서 시작해야 됩니다. 네. 이대로만 끝나게 되면. 근데 해도 아직 그 변동성이 아직 크기 때문에 네. 보통 그런 장면 그래 갭상승 나오게 되면 당연히 눌렸다가 돌아가는 게 막 그러면 또 그때 또 이제 그럴 때 쫓아가시면 안 돼요. 내일 미국 시장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아침에 넥스트레이부터 그냥 몰아치자. 딱 30분만 1시간 반만 좀 쉬세요. 네. 그랬다가 다시 눌릴 때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면서 대응도 그렇게 그러니까 변동성 커지고 레버리지 청산이 일단 목적인 시장에서는 그런 변동성도 좀 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자신의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지금 없는 심리가 시스템이 돼 버립니다. 네, 네.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사야 될 것 같고 빠지면 손절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 젠슨 호환의 방안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ADR 발행까지 함께 겹치면 충분히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요소들은 있겠지만 지금은 워낙 일일 변동성도 크고 여기에 대한 심리까지 꼬여버리면 내 전략이 다 꼬여버리니 너무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유창희 대표님께는 또 엔비디아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네이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장에서 살아남았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뭐 급등을 했습니다. 네이버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오클라우드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SI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 삼성 SDS, LG CNS, 뭐 롯데 뭐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그거 핵심은 네오클라우드거든요. 네. 그래서 네오클라우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 임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젠슨 왕이 한 3박 4일 이렇게 한국 이렇게 하면서 확실한 거는 한국은 모든 인프라가 다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술력도 있고. 그럼 한국에서 뭔가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네이버랑 같이 네오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건 삼성 SDS가 얼마 전에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이게 정부 주도의 네이버 정부 주도의 네오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 삼성 SDS가 선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관련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구글에서 AI 캠퍼스를 한국 지점에다가 설치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 얘기도 결국에는 한국의 모든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 그런 걸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버린 AI 쪽으로 약간 변화가 시작되는 그 전환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네이버가 오늘 이제 말씀하신 살아남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뭐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본다라면 한 5년 이내에 매출이 5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온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 SDS라든지 LG CNS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그쪽 관련해서는 검증이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검증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네오클라우드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점이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의 네오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세계 시장 혹은 아시아 시장에서 확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또 거기에 좀 앞서 있는 회사를 찾아서 조금 투자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시장이 그렇게 강할 때도 개인 투자자들의 속을 참 많이 썩였었던 네이버인데 6월 그 짧은 기간 만에 다 갚고 급등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마침 그리고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에 컨퍼런스 콜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잠깐 관전 포인트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네이버는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네. 아직까지는 하드웨어가 우선일 것 같아서 네이버를 조금 느슨하게 봤더니 네. 자네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달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딱 나오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네이버를 바라볼 때 B2C로 보느냐 네. 쪽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검색하고 쇼핑하고 그러면서 거의 B2C에 대한 모델들이 강했죠. 이번 내용들은 B2B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뀝니다. 회사에 대한 시각들이 바뀔 수밖에 없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들이 바뀐다. 그 임대와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 대한 무게를 실는다고 하게 되면 바뀌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보게 되면 자산 최소화 전략에서 자본 집약적 사업 그러니까 즉 자산 최소화라는 얘기는 일단 플랫폼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쪽에서 자본 집약적 그러니까 즉 설비 장치 투자가 들어가는 인프라 기업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B2B와 함께. 네. 그러면 판단을 다시 해야겠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보되 기술적으로는 죄송하지만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서 일단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을 하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구글의 TPU 지금 현재 클라우드 1위는 구글입니다. 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위에 레이어를 단계별로 쫙 쌓아가는데 그 중에서 인프라나 모델 LLM 쪽들은 언어 모델 쪽에서는 강한 연합체를 형성해서 이를 견제하겠다라는 목적들이 상당히 크게 되면 그만큼 네이버에 대한 역할로는 많이 끌어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시장에선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앞으로 중요합니다. 현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55메가, 그 다음에 말까지 100메가라고 하게 되면 총 200메가와트 정도를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네이버가 10억 달러, 전략적 파트너가 10억 달러가 출자를 하는데 여기 어디냐? 혹시 엔비디아?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쪽에 대한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겠고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2028년 200메가와트 인프라 그리고 장기 로드맵이 5, 6년대 이제 기가와트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총 사업비가 70조 원이에요. 근데 이거 분명히 네이버가 다 못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혹시나 뭐 국민성장펀드나 아니면 또 어떤 자금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쪽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자가 돼버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확 바뀐다라는 쪽들인데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좀 더 확정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뭐 주춤하다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된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러면 네이버 예상 매출이 12조 원이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예상 매출이 5년 뒤에는 20조 원이다. 그러면 새롭게 AI 팩토리로 매출 창출이 나오는 거죠. 그럼 회사가 바뀝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20%대 영업이익률 초반에서 20%대 후반대까지 가면서 변화가 QA 확대도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나오는데 그 이익률을 그대로 가져간다. 회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겠죠. 요게
성공이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의 후광을 힘입어 그런 쪽에 결과가 쭉쭉쭉 나오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다는 데 대해선 일단 눈여겨봐야겠다. 예. 반성하고 다시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얘기해 주신 대로라면 네이버에 대한 스토리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모멘텀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건데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거의 안 여쭤보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네이버 뭐 29만 원, 30만 원대에 뭐가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야 어쩜 이렇게 일정하게 부딪히고 떨어지고 그런데 6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28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대표님께서는 약간 힌트는 주신 것 같고 유찬희 대표님은 네이버에 대해서 이걸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은 아닌데 네. 근데 일단은 항상 우리가 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천장이 뚫리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일 당장 뚫린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한 1, 2주 혹은 한 달 안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어쩌면은 좀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뭐 급등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좀 완만하기든 뭐든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한 4거래, 5거래일 동안 계속 중요한 자리가 25만 원 전후였어요. 네. 그럼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25만 원대가 많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신다라면 그런 걸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라면 그래도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이만큼 빠졌으면 오르지 않을까라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가 조금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